유영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 교실에 계시는 유영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개봉됐던 영화 제보자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유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준입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병리학 교실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연구윤리 또 학계의 여러 선생님들, 제가 직간접적으로 배웠던,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현장의 연구자 또 신진 연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 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기준으로 딱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연구자들 앞에서 그리고 학계의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한 일이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때 아픈 기억들로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들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를 브레임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고 있었던 그대로를 봐야 또 새로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리학 교수가 인문사회나 또 과학사회학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기세포학과 병리학, 진단병리학을 전공을 했지만 새로 PhD를 함으로써 과학사회학이나 인문의학에 대한 PhD를 한 번 더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리서치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이론 이런 것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케이스, 즉 황우석 스캔들이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장의 소리와 기존 연구자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결론을 도출을 하고 또 그 결론 도출된 것으로 다른 패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길에 조그만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의미가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목이 무엇이 연구자를 유혹하는가입니다. 쭉 있었던 일을 훑어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10월 2일 날 개봉한 영화 히슬블로어입니다. 유연석과 닮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좀 두꺼운 사람으로 싱크로율을 높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네이처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날 점심시간에 기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언론들보다 과학자 사회에 먼저 그 일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제가 소위 카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언스에 짤막한 기사가 났는데 제목은 진실을 말한 대가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이 저를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과학사회학 이론의 창시자인 로버트 멀튼이 이야기한 다른 사회와 다른 과학자 사회가 가지는 규범 구조 중에 탈이해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가 Scientific Research Fabrication의 한 예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만들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과학자 사회도 어떤 규범 구조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한글로 진실이라고 하는 그 truth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나 다른 인간 사회가 가지는 어떤 다른 분야와 틀리게 연구자들이 가져야 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두 번째 가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어떤 한 남자와 아주 좋은 옷과 기세 등등하게 손을 뻗치면서 무엇을 묻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성경에 4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어떤 장면인데요.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까지가 그 내용에 나오고 그 뒤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상의 리서처 그리고 연구자들의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팩트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된 책의 이름입니다. 한국에도 번역본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배반을 하면 누구를 어떻게 배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배반한다는 그 개념을 제목에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명한 분들의 사진입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더 많고 한 분은 나이가 젊습니다. 두 분들 공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필드에서 아주 유명한 잡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2번 이상씩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마지막 황우석 전 교수가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네이처에 올해 초에 사건이 일어난 오보카타 선생은 네이처에 논문을 내었습니다. 두 논문 다 조작이 밝혀진 상태고 두 분 다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황우석 스캔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뒤에 글자가 Proud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과학자일 뿐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지신 그때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2005년 11월 달에 방송이 황우석 전 교수의 잘못을 지적을 한 이후에 황 전 교수는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서울대 병원에서 빨리 나와서 연구실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퍼포먼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냥 보통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또 난치병 환자들
대한 희망으로서 황정 교수는 급부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상하는 과정 중에 2005년 7월 26일 KBS 열린 음악회라는 아주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내가 저 강원래 씨를 벌떡 일으켜. 이거는 멘션이 지금도 그대로 방송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논문의 NT2 첫 번째 라인, 그러니까 2004년 논문의 첫 번째 라인 말고 2005년에 발표한 11개의 라인 중 첫 번째 체세포 공여자인 10살짜리 소년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연구 윤리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가지는 어떤 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차차 풀어나갔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황정 교수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5월달에 발표됐는데 이 아이의 부모에게 5월달에 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이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도 이 부모들은 황정 교수가 고마운 사람이고 자기 애를 특별히 이뻐해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겠다고 말한 아주 고마운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날 제가 이런 위험한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MBC PD수첩의 게시판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 날 황우석 논문 조작에 대한 첫 번째 방송이 나갔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월 27일이면 방송이 나간 지 5일이나 지났고 알 수 있는 경로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런 기고문을 통해서 지금 그때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수십 명의 교수, 박사들이 황 교수와 짜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세계가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인가. 다들 이렇게 의심을, 상식의 저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방송 이후에 MBC는 모든 광고가 중단이 되었고 모든 매체가 MBC를 비난을 하면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12월 4일 YTN이 미국에 가서 김선정 연구원의 인터뷰를 한 것을 방송을 해서 완전히 진실이 덮이는 듯 하였지만, 그날 새벽에 불익이라는 포스텍에서 하는 우리 생물학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나니머스라는 분이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의 사진 중복에 대한 에비던스를 올립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아릉이라는 분이 DNA 핑거프린팅 조작에 대한 그림을 올리면서 이제는 그동안에 나서지 않았던 과학계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익명의 과학자들이 논문 검증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랴부랴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1월 달에 첫 번째 조사 결과가 중간 결과와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명희 위원장님이 과학계와 일반 대중에 대한 기만 행위로 규정을 하고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과학자로서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6월 달에 추가 논문 검증에 대한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 논문은 하나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았고 2004년 논문은
존재는 하지만 DNA 핑거프린팅이나 SNP 등을 조사를 한 결과 단성생식에 의해서 발생한 배아줄기 세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외국에서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내었고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황 전 교수 측의 페이퍼도 출간이 되었지만 과학계에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같은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왕규창 학장님과 노정혜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테러까지 당하셨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계는 경악을 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병풍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저는 한학수 PD와 그때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을 같이 보면서 두 번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하고 같이 일한 이분들 황 전 교수의 진실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다 공개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PD가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저 연구원들 다 깔아뭉개는구나. 인생 깔아뭉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논문 조작 사건과 전혀 틀린 부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문 조작은 과학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인데 그 외에 대한 부분이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황정 교수가 이 부분을 검찰에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서울지방법원 특수 1부와 3부 검사 9명과 수사관 50명이 특수하게 꾸려져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론은 5가지에 대한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논문 조작에 대한 부분은 과학계에 맡기고 그 이외의 것을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생명윤리법 위반 등을 포함하여 다 4가지 부분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카툰은 황정 교수 사태에 대한 어떤 지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카툰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언제부터 조작이 시작되었을까를 궁금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틈틈이 어떤 예를 들면 황정 교수의 중학교 은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본다든지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8년도와 99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뀐 사람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 한국 최초의 복제 젖소가 생산이 되었는데 첫 번째 황정 교수를 유명하게 만든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하지만 이 젖소에 대한 논문은 없었고 논문을 없었다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세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그냥 언론에만 터뜨리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서울대 수의과대학 상과교실에는 2003년도에 첫 소가 실력으로 복제가 됩니다. 황정 교수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먼저 헤게모니를 잡은 다음에 돈을 받고 이후에 실력을 길러서 그것을 재현하겠다는 것이 황정 교수의 조작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금 황정 교수가 불교 신자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황정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로 불교계 전체 종단 차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말사나 개별 사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추기경과 만나는 첫 자리에서 옆에 기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교님,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 본명은 안드레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픈 기억인데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제 팀원이었던 구자민 선생과 박을순 선생의 연구원 난자 제공, 그리고 박을순 선생의 자기 난자로 자기가 해기식을 하는 윤리적 비극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취약한 피험자를 보호해야 되는 교수 입장에서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난자를 받아냅니다. 난자를 받아내는 그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박을순 연구원은 자기 이름이 논문 저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강박을 느꼈었고, 구자민 선생은 직업이 달려 있었습니다. 황정 교수는 찾아오는 기자들, 젊은 여자를 보면 여자 기자들한테 난자를 제공할 것을 권유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난자 제공에 대한 운동이 있을 때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겨레 신문에서 황정 교수를 지원했던 그때 당시에 외부 인물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정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황정 교수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고, 그 밑에 그때 첫 과기 부총리였던 오명 장관, 그리고 박기현 과학기술보좌관,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그 뒤에 경기도 지사를 하신 두 분까지 막강한 권력이 황정 교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유례가 없이 다른 논문 조작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입니다. 과학기자클럽이라고 대표되는 황정 교수의 서포터들 중에 특히 두각을 나타냈던 KBS와 YTN, 조선일보, 한겨레는 사실 조금 약간 중간 회색입니다. 하지만 제2창간운동을 할 때 황정 교수가 나서서 또 황정 교수를 앞에 세워서 한겨레와 황우석이 닮았습니까? 이런 멘트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의 침묵과 동조입니다. 황정 교수 팀을 이루고 있던 과학자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 조작은 이미 사태 초반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하면서 생존극을 벌립니다. 이후에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등은 지금도 수암생명연구원에 같이 일하고 있고, 황정 교수의 직제자 중에 일부 교수들은 황우석 전 교수의 지금 자문 교수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드릴 말씀 중에 하나, 이에는 제랄드 셰튼 교수나 박세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해기식을 하는 동업자로서 외국에서 같이 받아서 기사를 작성을 하면 외신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이 되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주목을 하는 기술력이 있는 황정 교수를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산업부 기자들이 기사를 써대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자가 코퍼레이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벨상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회의원 및 외교부 휘슬블로어들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밝혀진 상태입니다. 한영우 노벨 재단 특임 자문이라 하여 직책을 맡고 계신 우리 한국계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직접 인터뷰하였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료가 황정 교수와 자신을 소개시켜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적극 추천하여 계속 갔으면 노벨상을 받는 게 거의 확실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황정 교수에 대한 여러 언론 기사들이 내외신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나 크로닝 100 이렇게 보면 성정적인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황정 교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이상한 사람이 지금도 활동한다 이런 뉘앙스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읽지 않고 네이처 같은 세계적인 잡지가 다시 황정 교수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이처 에디토리얼은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욕에 가까운 에디토리얼 페이퍼를 냅니다. 영어가 짧은 분들도 이걸 읽으면 욕이란 걸 알기 때문에 기자들은 더 이상 황정 교수에 대한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이때까지 본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개인적인 조작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학자가 본래 자신의 본질인 진리 탐구 이외에 학문을 다른 용도로 목적이 있느냐. 두 번째, 연구 조작할 의지가 아주 강하냐,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 토양, 프리 컨디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부정에 대한 지식, 교육이 있었느냐. 사실 황정 교수 세대는 헬싱키 선언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소의 첫 번째인데요. 레귤레이션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 부정을 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주고 또 밝혀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옆에 학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 부정을 해서 나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과연 입지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황정 교수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유혹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보카타 사건 경우에는 자기의 직업이나 또 승진, 또 펀딩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정 교수 같이 소셜 파워나 권력이나 또 노벨상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여 한 유혹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깊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에 지금 한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도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연구자분들과 같이 앞으로도 일할 것이고 현장에서 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현장 연구자들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